물의 성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다. 근데 꼼꼼히 적고 이해하면은 물은 안 틀려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용액의 성질은 계산 문제가 조금 들어가니까. 자, 봐요. 처음에 물의 성질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 분자 같은 거는 화학 원까지 해주면은 수소하고 공유 결합을 한다고 그랬고, 그 이유는 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산소 쪽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럼 전자 쪽이 이쪽으로 쏠려. 그러면은 부분적인 마이너스, 이쪽엔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 분자 하나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극성 분자라는 것도 좀 알고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게 물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서는 정확하게 좀 특이하게 극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분자 사이 힘 중에서 조금 강하니 수소 결합이라는 것을 좀 배웠을 거고, 그래서 물의 성질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 극성을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따로 배우셔야 되고,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을 따로 공부하셔야 돼. 근데 대부분은 수소 결합 때문에 생기는 성질들이거든, 물이. 근데 극성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전기적 성질을 띠는 물이 되게 많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물질들이 이게 물에 되게 잘 녹는다고. 그래서 체내에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물에 녹아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혈액이잖아. 그지? 그래서 물질이 녹아서 운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내용은 하나 다 끝나버려요. 극성 때문에 띄는 성질은 물은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인다는 용해성이 있고, 알겠어? 그 다음에 체내에 물에 녹아서 물질을 운반해주는 운반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용해성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확인만 해봐요. 이런 거 다 기본이야. 공유 결합했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뭐 비공유 전자쌍 이런 거 안 해요. 그래서 104.5도 구조고 가다가 꺾였기 때문에 구조는 구분형 구조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 다음에 극성 분자이다는 것은, 그래서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이온성 물질이 많이 녹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녹인다고 하는 것이 용해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물속에 NaCl과 같은 이온성 물질이 들어오면은 여기가 플러스야. 고체 상태라는 것은 NA하고 Cl의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을 갖고 있는데, 물이 들어오면 물이 극성을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분을 띠는 산소 원자 쪽이 나트륨에 붙어버리고, 마이너스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를 띠는 수소 파트가 Cl 쪽에 결합을 해줘. 그럼 물 분자가 양쪽에서 잡아당기는데 이 당기는 힘이 NA하고 CL이 붙잡고 있는 이온 결합력보다는 더 강한 거야. 그럼 이게 더 크기 때문에 물속에 나트륨 Cl 따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이런 것을 녹았다 또는 이온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주는 거야. 끝.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해가 된 거고, 전기장 배열은 화학원에서도 여러분들 배웠을 거야.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기 띄는 이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물 분자를 하나 이렇게 갖다 두게 되면은 똑바로 세워놨는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잖아. 그럼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니까 이쪽,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 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해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돼. 그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산소 원자는 이런 식으로, 수소 원자는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배열이 된다. 이게 극성 분자의 성질이라는 뜻이야. 이해되겠죠? 근데 이 안에 전기장 속에 전기 띄지 않는 무극성 분자를 넣어주면은 그냥 전기력을 안 받기 때문에 배열이 되지 않는다. 물줄기 휘어지는 거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위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줄기를 쭉 흘려주게 되는데 전기 띄는 대전체라고 그러거든. 마이너스 전기 띈다 그러게 되면은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고 마이너스는 밀어내. 그러면 물줄기가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물줄기가 휘어진다. 뭐 대전체 근처에서 전기 띄는 거. 이런 것들이 물 분자가 다 극성을 띠고 있다는 증거다. 뭐 이거 확인한 거. 끝. 그래서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은 뭐다? 용해성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 분자 수소결합은 전체 그림만 잘 이해를 하셔도
내용에다가 선생님이 다 써주려고 해줬거든. 그럼 보니까 이쪽에 있는 거 점선으로 표시해 주는 거고 여기는 실선으로 표시해 있는 거 아셔야 돼. 아무리 수소결합이 강한 힘이라고 하더라도 공유결합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약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았다 끓었다고 하는 것은 공유결합이 아니라 수소결합이 끊어주는 거고, 그림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수소 쪽에서 점선 몇 개? 4개지. 그러니까 한 분자가 수소결합을 몇 번 할 수 있다고? 4번 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조금 이따 하겠지만 H2O라고 하지만은 얼음 상태가 있을 거고 물 상태가 있을 거고 수증기 상태가 있을 거야. 근데 사실은 얼음에서 수증기로 갈수록 온도가 더 높아져요.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물 분자에 있는 요 수소결합이 일부가 툭툭툭툭 끊어져 버려요. 근데 얼음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요 수소결합 4개를 완벽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근데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요 수소결합의 일부분이 조금 끊어져 있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4개의 수소결합은 하지는 않고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 상태는 이게 많이 끊어져 있다고. 그래서 조금 이따 하겠지만 수소결합수는 얼음, 물, 수증기의 순서가 돼. 결합수는. 그거는 조금 이따 정리하고. 자, 이거는 네모 박스에 있는 거 공유결합이 강한 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 그거는 공유결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분자 사이 힘만 끊어진다. 그 정도 체크해 주면 되고. 1번에 있는 물의 변화는 물리적 변화라고 돼 있잖아.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상태 변화를 얘기해 줘. 쉽게 말하면 그냥 물리적 변화는 상태가 변하는 거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즉 수소결합만 끊어지는 거지 공유결합 자체는 끊어지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근데 화학적 변화는 공유결합을 끊어버리는 거야. 이거 끊어버리고 이거 끊어버려갖고 원자들의 재배치가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 만들어져. 대표적인 게 전기분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다가 전기코드 딱 꼽아놓고 전해질 넣어주면은 공유결합을 다 끊어버려. 이게 가열을 했을 때 공유결합은 대략적으로 한 3000도에서 정도에서 끊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열로서는 끊어지가 않아. 100도만 되면은 수소결합은 뭐 그냥 예를 들어서 100도만 돼도 끊어져 버리는데 공유결합은 안 끊어져요. 그래서 이걸 끊어줄 수 있는 거는 전기분해야. 전기분해를 해주면은 물 분자 자체가 극성이니까 수소 쪽이 플러스고 산소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주면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당겨줘. 그래서 얘네들이 끊어주고 H가 재별되면 수소 기체가 생겨버리고 산소가 배열이 되면 산소 기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이니까 끝난 거고 이해되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의 수소결합 같은 경우에는 수소결합은 수증기는 거의 형성하지 않아. 물과 얼음일 때. 수소의 수증기는 자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원체 넓기 때문에 수소결합을 거의 형성하죠. 좀 이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요 내용은 조금 이따 할 거고. 자, 물의 특성은 지금부터 하는 것은 용해성은 안 할 거야. 왜?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게 용해성이고, 그 다음에 물의 특성은 지금부터 하는 것은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때문을 다 정리를 할 거야. 근데 맨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갖고 맨 뒤에 보면은 만화가 좀 있지 않나? 만화. 아마 만화에다가 미리 정리를 해줬을 거야. 여기 맨 끝에 보면은 물의 특별한 비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건 비웃지 말고 봐. 그래서 봐라.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용해성, 여러 가지 물질이 녹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결합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질이 나타났거든. 아씨, 창피해. 이거는 극성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수소결합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도 읽어봐.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만화 좋잖아. 읽다 보면. 됐어요? 이거 극성에 대한 컷이고, 이거는 수소결합이거든. 여기 다야. 지금 총 여러분들이 내가 자세히 하면서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5개가 되거든. 그러니까 제목만 보세요. 나머지 세밀한 것들은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정리할 때 보시고, 그러니까 밀도가 얼음보다 크다, 뭐 비열이 크다, 기화열이 융해열,
뭐 표면 장력, 표면에서 물이 이렇게 서로 물 분자가 당기는 거,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 가는관을 타고 물이 쭉 위로 올라가는 현상. 그래서 여기 있는 5가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우거든. 그래서 머릿속에 글쎄 제목만이라도 외운다?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알겠어요? 그냥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용해성, 나머지는 다 뭐야?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정리할 때 만화로 좀 보시고, 알겠어? 앞에서부터 한 번씩 정리할 테니까 좀 이해가 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좀 필기를 좀 하셔야 될 거고. 첫 번째, 수소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열이라는 성질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비열의 정의는 과학을 하면서 고1 때부터 많이 했을 거야.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문자 C라고 써주고, 이게 정의가 뭐냐면은 이 물질을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그럼 비열은 1g당 이렇게 돼 있지. 1g당 1도씨의 변에 대한 필요한 열 에너지. 근데 보통 보면 열 에너지는 칼로리를 쓰기도 하는데 화학에서는 주로 이제는 주를 써주는 거야, 에너지. 그럼 이거를 식으로서 일반화 시켜주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램이라고 하는 건 질량 m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도 변화, 온도 변화가 될 거고, 필요한 열은 Q라고 써주는 거야. 그래서 많이 보셨겠지만 열 에너지 공식에서 Q는 C, M, 델타, T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비열이라는 정의는 좀 아셔야 되고, 열량 공식도 추가로 알고 계셔야 돼. 알겠어? 그래서 비열이고, 여기 질량하고 비열을 곱하는 거는 화학에서도 대문자로 써주거든. 이 대문자는 열 용량이란 말을 써줘요. 그래서 열 용량의 정의는 그냥 질량하고 상관없어. 그냥 물질 1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열 용량이라고 하는 거고, 1g을 1도 변화시키는 건 비열이라고 얘기해줘. 좀 차이점이 있다고.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 봐라. 비열이 크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봐. 비열이 크다? 그러면 어떤 물질의 비열이 크다? 1g을 이게 커주기 위해서면은 이런 뜻이야. 온도 변화가 적다는 뜻이야. 그래서 A라는 B라는 C라는 물질이 있을 때, 뭐 B라는 물질이 특별히 비열이 크다? 걔는 온도가 잘 안 변한다는 뜻이야. 동일한 열 에너지로 가열을 해도 온도가 잘 안 변한다는 뜻이야. 됐니? 근데 물은 특별히 비열이 크다고 얘기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쉽게 안 변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이게 잘 들어야 돼. 이게 수소결합하고 왜 관련이 있냐면은, 너희들이 물체가 온도가 높아진다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 물체가 10도였다가 물의 온도가 20도로 높아졌네? 이게 과학의 관점에서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졌다, 이런 말을 써주거든. 분자 운동이 활발해졌을 때 물체의 온도가 높아졌다고 하는 거야. 근데 물 분자는 분자 하나당 이렇게 돼 있고, 물 분자는 얘네들끼리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잘 봐요. 만약에 가열을 해주잖아. 그러면은 물한테 열량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럼 이 열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 이 열 에너지가 만약에 물 분자 쪽으로만 간다면은 물 분자가 뜨거워지면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 거야. 이럴 때 온도가 높아졌다고 하거든. 근데 대부분의 공급된 열 에너지가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야. 수소 결합을 끊어낸 데 쓰여지는 거야. 그러면은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쪽으로는 열이 잘 안 가는 거야. 언제까지? 이거 다 끊어질 때까지. 그러면 수소 결합이 강하다? 그럼 공급되는 열 에너지가 분자 운동보다는 수소 결합을 끊어내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분자 운동이 크게 변하지 않는 거야. 즉 온도가 쉽게 잘 안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결론만 얘기해 주면 분자 사이 힘이 클수록, 알겠어? 가해지는 열이 분자를 흔들기보다는 끊는 데 쓰이기 때문에 분자가 잘 흔들리지 않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온도가 쉽게 높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비열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야. 근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세상에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다 비율값이 달라. 그 다음에 똑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야. 고체 상태냐, 액체 상태냐, 기체 상태냐, 이거에 따라서 비율이 또 다른 거야. 알겠어? 그래서 비율은 물질의 종류하고 상태에 따라 다른 거고, 2번은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중요 내용이에요. 물에 가해진 열량, 지금 이거 Q를 얘기해 주는 거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분자를 흔들 것인가, 아니면 수소결합을 끊는 데 이용, 두 가지예요. 근데 대부분은 가해지는 열량이 강한 수소결합을 끊어낼 때만 쓰이기 때문에 분자를 잘 흔들어 주지가 않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분자가 흔들려야지 온도가 높아지는데 그 열이 자꾸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분자는 잘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쉽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높은 해설이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세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열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중학교 때 어디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 비열이 큰데 하나는 뭐냐면 지구 뭐 전체가 여러분들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지구 전체가 물로 돼 있잖아. 그러면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지구 전체의 온도는 크게 변함이 없다는 뜻. 우리 몸속에 66% 이상도 다 물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급격하게 높아지거나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건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은 비열이 크다. 그 다음에 이 그림 보면 해류풍이라고 얘기해 주거든. 별 내용은 아닌데 하나만 잘 이해하세요. 이해했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바닷물이 있고 뜨거운 여름이나 낮에 이렇게 되게 되면 가열이 될 거야. 그런데 물은 비열이 큰 거야. 여기는 땅이잖아. 이게 비열이 작은 거라. 그럼 한낮에 되게 되면 누가 더 뜨거워져요? 그러면 육지가 더 뜨거워지는 거야. 왜? 물은 비열이 크니까 온도가 쉽게 안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육지가 먼저 가열이 잘 되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니까 육지, 땅 위에 있는 공기도 같이 가열이 되면서 뜨거운 공기가 돼.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버려. 알겠어?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여기 있는 공기 있잖아. 땅에 있던 공기가 올라가니까 빠진 자리를 옆에서 채워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 그런 다음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 찬 공기니까 내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밀도 차이가 생겨. 그럼 내려가면 이 빈자리 채워주기 위해서 얘가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기의 흐름이 생기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지구과학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공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바람이라고 안 하고 기류라고 하는 거고,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할 때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바람을 궁금하지는 않거든. 여기를 보는 거야. 그래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잖아. 그러니까 풍향을 읽어줄 때는 불어오는 쪽을 부는 거야. 그러니까 해자, 바다 해자를 써줘서 해풍이 분다. 그 다음에 안 할게. 밤에는 거꾸로 되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되니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빠지니까 육풍이야.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해류풍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만 됐으면 돼요. 아, 그래서 낮과 밤의 바람의 방향이 다른 것은 이거는 물의 비열 때문에 있구나. 그 정도 기억하시면 끝. 이해가 되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비열의 얘기는 다 끝났어요. 이제 물의 녹는 점과 끓는 점, 융해열과 기화열인데 이거 설명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가열 곡선을 보시게 되면 물의 가열 곡선이 조금 다 정리를 되는데 물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얼음이 25도였대 처음에. 그럼 가열을 하게 되면 물의 온도가 높아질 거야. 그러다가 0도씨가 되게 되면은 서서히 녹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녹는 동안은 온도가 변함이 없다는 거야. 그럼 다 녹으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얼음 상태만 있는 거고 여기는 얼음하고 물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물이 됐으면 물이 얼마 온도가 이렇게 높아져. 그래프가 최대한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하게 그려주는 거야. 이럴 때 가열하는 시간이라고 돼 있잖아. 시간하고 비례하는 게 공급된 열 에너지라는 거야. 가스레인지를 한 10분 동안 켜둔 거하고 1시간 동안,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공급된 열 에너지는 많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 구간에서는 얼음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 높아져야 되는데 왜 온도가 일정한가? 이거 중학교 책에 있어요, 여러분들.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걸로 예상해야 되거든. 내가 온도가 높아진다는 게 무슨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야?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얘기해 줬잖아. 근데 왜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온도가 일정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면은 일단은 0도씨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물 분자 H2하고 이제 이렇게만 써줄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가해진 열량이 무엇을 끊어내냐면은 수소 결합을 끊어낼 때까지야. 그러니까 분자 운동을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럼 이게 다 끊어질 때까지는 분자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분자가 운동을 해야지 온도가 높아지는데 그 전까지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근데 이 온도 이상부터는 가해지는 열량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자 사이 결합을 끊어내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분자 운동이 거의 변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끊어졌잖아? 그럼 완벽하게 이제는 얼음이 뭐가 되는 거야? 물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분자를 흔드니까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다시 100도가 되게 되면은 또 역시 이 결합을 끊어낼 때까지는 분자 운동이 활발하지가 않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해. 그러면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여기는 수증기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의 상태로 상태, 그 다음에 여기는 끓으니까 물과 수증기가 공존을 해주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보셔야 돼. 그래프 상에서 보시려면 첫 번째, 그래프의 기울기를 볼 줄 아셔야 되고 수평 구간의 길이를 보셔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보시면은 기울기를 한번 봐봐.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물은 이렇게 돼 있고 대충 이렇게 돼 있다고. 됐어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거든. x의 변화량은 가해주는 열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은 온도 변화라는 거야.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들이 기울기가 작다는 게 무슨 뜻일까? 동일한 열량, 일정한 열량을 공급하더라도 온도 변화가 작다는 뜻이야. 그럼 온도 변화가 작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비열이 크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는 얼음 상태고 물 상태고 수증기 상태에 각각 기울기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기울기가 액체 얼음의 기울기고 그 다음에 물이고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기울기가 가장 작은 아이가 비열이 크다고 하는 거야. 아까 비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해 줬거든. 지금은 물질의 상태가 액체 상태, 기울기를 보니까 기울기가 얘가 가장 작아. 그럼 무엇이 큰 거야? 비열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얼음이야. 얼음. 알겠어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가장 큰 것이 수증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비열이 누가 커요? 그러게 되면 기울기가 가장 작은 물, 그 다음에 얼음, 수증기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숫자 적어준 이유가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물의 비열은 4.2, 2.1, 2.0 거의 차이는 없지만 알겠어? 먼저 반비례한다는 거, 기울기하고 비율 먼저 판단해야 돼. 그 다음에 수평 길이를 보셔야 되는 거야. 여기는 수평 길이라는 것은 뭐 얼음이 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 동안 가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얼음이 물로 변할 때 필요한 열 에너지는 융해열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이 그 다음에 수증기로 모두 변환할 때 필요한 것은 기화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짧게 돼 있고 여기는 길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얼음이 물이 될 때까지 열량은 요만큼만 주면 되는데 물을 완전히 수증기로 바꿀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많은 열량을 줘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수평 길이가 길수록 공급돼야 될 열 에너지는 크다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 상에서는 이 녀석은 짧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아주 길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수평 구간이 길수록 공급해야 되는 열량은 크다. 결론적으로 밑에 보면 수평 구간의 길이는 열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얼음이 완벽하게 물이 될 때까지는 얼마만 필요해? 1g당 334가 필요하는데 물을 완전히 수증기로 바꿀 때까지는 똑같은 1g당 2260,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수평 구간의 길이를 볼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화열이 융해열보다 크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요? 어려운 거 아니고. 근데 3번은 좀 체크해서 정확하게 잘 봐요. 이게 많이 틀리는 거거든. 정말 많이 틀려, 너희들. 3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물인데 1몰 18g 사용하는 거하고 36g을 사용했을 때 가열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뜻이야. 이거 잘 고민하면서 하셔야 돼. 원칙적으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물이 18g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얼음 상태에서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물을 1몰을 사용했을 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물을 2몰을 사용하게 되면 물의 양을 2배를 해주는 거야. 2배를 하더라도 라면물 끓일 때도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 그 다음에 솥에다 물을 끓여도 100도씨에 끓는 거야. 즉 양하고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라고. 이해되겠어요? 근데 양을 2배로 해주잖아. 양을 2배를 해줘. 그러게 되면은 기울기가 문제가 되는 거야. 기울기. 알겠어요? 기울기. 그러면은 0도씨까지 오는데 온도가 여기가 0도가 되고 여기가 100도가 되는 거야. 그럼 양을 2배로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여기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또 양이 많아지면 이 수평 기간도 돼서 조금 더 많이 필요하는 거야. 그러면 양이 2배가 되면 이것도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시간보다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뿐이야. 근데 녹는 점, 끓는 점은 일정한 거야.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 물의 녹는 점, 끓는 점, 그 다음에 몰 융해열, 그 다음에 1몰당 기활. 이거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야. 비열도 변하지 않아. 너희들 아까 비열은 뭘로 결정한다고 돼 있지? 2가지로 결정이 돼. 물질의 종류가 무슨 종류인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걸로 결정하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이 구간에서는 1몰을 사용한 거고 이 구간은 2몰이지만은 똑같이 물이면서 상태는 고체 상태잖아. 그러니까 비열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아까 말하고 다르잖아요. 기울기가 2배를 해주면 몇 분의 1로 떨어지냐면 양이 2배가 되면 기울기는 더 완만해져 버리거든. 그럼 선생님 기울기를 판단하면은 양을 2배로 하면은 비열이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 알겠어요? 양을 늘려도 여기와 여기는 비열은 같은 거야. 왜? 물질의 종류도 안 변했고 상태도 안 변했으니까 얼음이라는 거. 또 여기도 한번 봐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보게 되면 여기도 물이라는 상태는 동일한 거야. 액체 상태고. 알겠어? H2O 물질의 종류도 달라진 거 아니야. 기울기가 몇 분의 1로 줄어든 것 뿐이야. 더 완만해진 거지. 여기 기울기를 보고 나서 비열이 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수평 구간 되고 기울기가 반으로 줄어들어. 그러나 비열은 어때야 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이 기울기로 판단하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양의 동일한 물질에서 가열 곡선에서 비열을 판단하라는 거지 양을 2배로 늘려도 비열은 안 변하는 거야. 그래프의 양상만 달라질 뿐인 거지. 그래서 밑에 보면 기울기가 달라도 물질의 종류 똑같은 거야. 상태가 똑같으므로 비열은 같은 거야. 알겠어요? 근데 단 같은 질량일 때 비열이 크면 기울기는 어떻다 이런 뜻이야. 작다는 거야. 이거는 단일 곡선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고 양을 2배로 해줘도 그래프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지 비열값은 변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부탁이야. 이거는 많이 틀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가열 곡선까지 다 끝난 거고 세 번째 보면 물의 밀도가 되는 거야. 밀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질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물질이거든. 부피가 고체는 요만해. 액체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기체는 활발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고체가 얘가 1g 있잖아. 그럼 상태가 변해도 질량은 안 변하는 거야. 그럼 얘도 액체도 1g이고 기체도 1g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그럼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해야 돼. 이게 일반적인 물질이야. 대표적인 게 파라핀이라는 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양초 있잖아. 양초 녹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액체 파라핀이 이렇게 돼 있잖아. 거기다가
고체 파라핀 넣어주게 되면 고체가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는 게 일반적인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한 12% 크대. 그럼 뭐 여러분들이 보면 밀도 돼 있으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보통 물질은 이런 거구나 그러는 거야. 근데 물은 아니라는 거야. 물은 예외라는 거야. 오히려 기체가 부피가 큰 거는 맞는데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야. 물하고 액체하고 얼음이라는 고체. 오히려 물이 부피가 요만큼이면은 얼음의 부피는 이게 더 크다는 거야.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해 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오히려 물이 작으니까 밀도가 오히려 누가 더 커야 된다는 거야. 물의 밀도가 누구보다는 이렇게 돼버려. 여기서 반대가 현상이야. 부피가 얼음이 크니까 밀도는 오히려 물이 커야 된다는 반대 현상이 나. 이게 물의 특이점이야. 근데 선생님 이 물의 밀도가 왜 수소결합하고 상관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 거야. 여기서 물은 말이야, 액체는 얼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얼음 같은 경우에는 물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한 분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 H2O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지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거든. 그러면 이 물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이게 되는 거야. 한 곳에 모이다 보면은 야 모여 너 이쪽에 배치해 그 다음에 너 이쪽에 배치해 너 이쪽에 배치해 이렇게 배치해 이렇게 다 보면은 물에 육각 구조가 생기면서 물 분자 사이에 이런 빈 공간을 형성해 버리는 거야. 이런 빈 공간들이 군데군데 형성이 되니까 전체 부피가 더 커져 버리는 거야. 근데 액체 상태 같은 경우는 요 수소 결합이 조금씩 끊어지면서 이 빈 공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자들이 이루는 가운데 텅 빈 공간들이 물 분자는 많이, 얼음은 많이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물 분자는 일부분이 온도가 높아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텅 빈 공간들이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피는 누가 더 크다고 하는 거야? 물이 더 크다고 하는 거. 그럼 부피가 더 큰 이유가 물 분자의 수소 결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밀도 차이도 물의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자, 같은 질량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물 분자 같은 거는 서로 수소 결합을 해서 이러한 육각형의 빈 공간들이 생겨버리는 거야. 이것 때문에 부피가 커진 거고, 여기 있는 액체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육각 구조에서 이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 빈 공간이 다 끊어져 버려서 없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얼음보다 부피가 더 작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이 그림은 오늘 지금 먹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얼음의 밀도가 더 작은 거야. 물이 더 무겁다고. 그러니까 물은 밑에 있고 물 위에 얼음이 뜨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부피는 누가 커요? 그러면 당연히 수증기가 크겠지. 기체 빼고. 근데 거꾸로 얼음이 물보다는 부피가 큰 거야. 빈 공간이 많은 육각형 구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알겠지? 그 다음에 밀도는 반대가 돼. 수증기 빼고 밀도는 오히려 물이 더 크다 이런 뜻이야. 이것도 물과 얼음의 밀도 차이도 다 수소 결합 때문에 생기는구나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야. 자, 밑에 탄광습은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리를 좀 해놨어. 봐라. 물은 한 분자당 수소 결합수가 몇 개일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몇 분자당? 한 분자당 이렇게 돼 있지. 근데 물은 말이야. 물 분자가 얼음 분자는 완벽하게 분자 하나당 4개가 딱 정확하게 수소 결합이 이루어져. 근데 액체 상태인 물일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그 수소 결합이 중간에 좀 끊어져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 분자 이렇게 갖고 H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 수소 결합, 여기서 수소 결합, 여기서 수소 결합, 수소 결합. 그럼 얼음은 이 수소 결합 4개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물 분자는 이런 것 중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개가 끊어져 있다고. 뭐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 있고. 그래서 교과서에 시험에서 내지는 않는데 약 그냥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학교 가도 평균적으로 한 3.4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야. 이거를 외워라.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얼음은 완벽하게
4개의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거야. 여기서 반듯하게. 근데 물 분자는 3.4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수소 결합수는 얼음이 더 많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얼음 안에 한 분자가 아니야. 얼음 안에 N개가 있잖아. 그지? 그럼 수소 결합수는 얼음 한 분자당 몇 개를 한다고 그래서 완벽하게 4개를 갖고 있잖아. 그지? 근데 전체 이 통 속에 N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서 물 분자가 N개가 있으면 수소 결합은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러면 한 분자당 4개를 가지니까 4N개 이러잖아. 그런데 사실은 얘 2개, 2개 옆에 있는 것들은 반반씩은 자기 거, 반은 남이 연결해 준 거야.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2로 나눠줘 갖고 실제 얼음 안에 물 분자가 H2O가 N개가 있으면은 4N개가 아니라 몇 N개, 2N개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반은 내 거, 반은 다른 애들 거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여기서 수소 결합수는 누가 더 많다? 물이 더 많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됐지? 그 다음에 잘 봐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 자주 보게 될 텐데 온도와 밀도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부피를 잘 봐야 돼. 잘 봐. 이 그래프 물이 여러분들이 보면은 온도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봐요. 봐. 그래프에서 설명할게. 여기 보면 0도씨가 있는데 물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있어. 물의 온도가 4도씨가 될 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잘 봐요. 이쪽에서부터 가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물의 온도가 10도에서 4도씨로 가면은 물의 부피 그래프 한번 보세요. 물의 부피가 작아지고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면은 분자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온도에서 4도씨까지 갈 때까지는 분자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부피가 쪼그라드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도씨에서 녹는 점 여기까지 가는 게 왜 갑자기 부피가 커지지? 4도씨에서 0도씨 물까지는 부피가 왜 커지지? 사실 4도씨에서 0도씨로 가더라도 분자 운동이 느려지면은 부피가 더 작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 생기거든. 이거는 분자 운동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서서히 수소 결합을 통해서 빈 공간이 시작되고 있는 거야. 수소 결합을 해서 빈 공간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커져. 근데 갑자기 0도씨 물이고 여기는 0도씨 얼음 상태가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부피가 갑자기 커지거든. 그럼 이 공간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 빈 공간이 완성이 되니까 갑작스럽게 빈 공간이 많아지면서 부피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얼음이거든. 얼음에 0도씨 얼음을 영하 4도씨까지 높여주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얼음 분자 운동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얼음끼리에서 감소를 해주는 거야. 즉 이쪽도 분자 운동으로 설명하고 여기도 분자 운동으로 설명해야 돼. 조심해야 될 거는 4도씨에서 0도씨까지는 수소 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빈 공간 시작이라고 하고 0도씨 물에서 0도씨 얼음으로는 왜 갑작스럽게 부피가 커요? 그러면 수소 결합에 의한 빈 공간이 거의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빈 공간이 제일 많은 거야. 즉 여기하고 여기는 수소 결합으로 설명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분자 운동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근데 똑같은 1g을 사용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봐봐라. 이건 물결 표시 한번 잘 봐봐. 이거는 구분선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위는 어떠냐면 이게 얼음이야. 얼음. 이 밑에는 다 물에 대한 얘기거든.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음의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얼음이 물보다는 항상 부피가 크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온도 상관없이 얼음의 부피가 물의 부피보다 크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부피 그래프야. 근데 우리는 이거는 밀도 그래프야. 그럼 뭐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질량은 변함이 없어. 그럼 밀도하고 부피는 반대야. 그래서 그래프를 완벽하게
거꾸로 뒤집어서 반대를 해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반대로 했다고 생각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밀도 그래프를 보면은 봐라. 부피가 가장 작은 것이 몇 도씨 무리야? 4도씨 무리가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부피가 가장 작은 건 4도씨의 밀도가 가장 무겁다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물의 온도에서 4도씨는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4도씨 물의 밀도가 가장 크다요. 밀도가 가장 크다.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대답해봐, 얘들아. 이렇게 갈 때 다시 두 번 안 쓸게. 됐어요? 왜 밀도가 늘어나죠? 밀도가 늘어나는 건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 그럼 분자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니들이 해야 돼. 여기서는 밀도가 왜 줄어들죠? 부피가 커진다는 뜻이거든. 그건 수소결합이 형성해서 빈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는 밀도가 왜 갑자기 푹 떨어지죠? 부피가 굉장히 커진 거야. 알겠어? 부피가 굉장히 커졌다는 건 0도씨 얼음이 되면서 빈 공간의 수소결합이 다 채워준 거야. 선생님, 여기는 왜 밀도가 다시 증가하죠? 온도가, 부피가 줄어드는 거야. 왜? 분자 운동. 즉, 여기 라인하고 여기 라인은 분자 운동으로 설명하고 여기와 여기는 수소결합으로 설명해. 빈 공간으로. 그러면 4도씨 물의 밀도가 이제는 아셔야 돼. 모든 물이든 얼음이든 밀도가 가장 큰 물은 몇 도시다? 4도씨 물의 밀도가 가장 크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설명은 방금 전에 했던 거 다 얘기해 준 거야. 0도씨 이하, 0도씨, 0에서 4도씨, 4도씨 이상. 알겠어요? 요거는 한 번씩 꼭 읽어보시라 이런 뜻이야. 되겠어요? 어디가 중요한 거야?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얘기 봐봐. 요거는 이제 설명이 된 거고 관련 현상을 한번 보세요. 일단은 밀도가 누가 크다고 그랬어? 물이 크다고 그러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밀도가 큰 물이 밑에 있고 얼음은 위에 떠 있다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고체가 가라앉는데 요번에는 고체가 떠버린다는 뜻이야. 이게 밀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얼음 위에 물이 뜬다. 얼음이 물에 뜬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쉬워요. 수도관이나 보일관이 얼어서 터진다. 수도관이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물이 흐르다가 얼으니까 부피가 팽창해 버리니까 수도관이 터져 버리는 거. 이것도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바위 틈에 물이 새어 들어가. 틈 속에 물이 있는데 한겨울에 얼어버리게 되면 부피가 커져 버리니까 그래서 밀어내는 힘 때문에 바위가 쪼개져 버려. 그러면 이 과정을 오랜 세월 거치면은 바위가 흙이나 뭐 돌로 변하는 거야. 이거를 풍화 현상이라고 그래. 근데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거는 좀 설명을 좀 해줄게. 추운 겨울에 왜 강이나 호수에 표면부터 얼어요? 그런 것은 옆에 있는 이 표면부터 어는 이유 있잖아.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형광펜 처리해준 이 대류 현상을 이해하시는 게 좋아하는 거야. 대류 현상이란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잘 봐요. 육지가 있고 그 다음에 호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만 좀 하시면 돼. 서서히 전체 얘네들 거의 온도가 10도씨야. 10도씨 물이 있었거든. 이제 가을 겨울로 가면서 추워지는 거야. 알겠어요? 추워지면 표면이 어떻게 해서 쌀쌀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얘가 온도가 표면이 어떻게 해서 온도가 이제는 10도씨 이하로 점점 떨어져 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전체가 4도씨 물이 되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물의 표면 온도가 4도씨가 돼 버리잖아. 그럼 이게 물의 밀도가 가장 큰 물이야. 그럼 표면의 온도가 4도씨가 되는 순간 이 4도씨 물은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야.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럼 4도씨 물이 밀도 내려. 그러면 표면의 온도가 3도씨 이렇게 되잖아. 그럼 밑바닥에는 4도씨 물의 밀도가 크니까 4도씨 물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야. 근데 3도씨는 얘보다도 밀도가 크기 때문에 얘를 밑으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 쭉쭉쭉 가다가 0도씨까지 가는 거야. 물의 온도가. 그럼 0도씨가 되면서 이제는 얼어버리는 거야. 그럼 표면에 얼음이 생기잖아. 얼음이 생겨도 4도씨 물이 세상에서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오는 물이 없다는 뜻이야. 즉 4도씨 물이 내려갈 때까지는 밑으로 내려가고
밀도가 작은 녀석은 올라가. 즉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물이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걸 대류라고 그러거든. 근데 호수나 강바닥에 4도씩 물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이제부터는 얘가 밀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표면부터 물이 온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주 쉬워요. 야, 표면에 물이 몇 도야? 강표면에 10도야. 7, 야, 8, 7, 6 계속 온도 떨어지는 거야. 드디어 몇 도에 도착하면 4도에 도착하면 4도씩 물은 내려가. 그러니까 나머지 물은 밀도가 작은 건 올라가.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대류 현상이 생겨. 그럼 이 표면의 온도가 이제는 4도가 아니라 3, 2, 1 그러면 0도씨가 되면 얼어버리는 거야. 아무리 얼었다고 해도 밑바닥에 4도씨 물이 있으니까 밀도가 제일 큰 물이 바닥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려올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그 예능 프로그램 같은 막 갑자기 미친 척하고 얼음 깨고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냐? 물속이 더 따뜻해요 그러잖아. 한겨울이라고 해도 바닥에 있는 물은 몇 도시기 때문에 4도씨 물이기 때문에 더 따뜻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됐지?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된다.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부등호 표시 내가 안 하려고 그랬거든. 너희들이 만약에 이거 부등호 표시 이거 가렸다고 생각하면은 알겠어요? 부등호 표시 이거 만약에 가렸다고 생각하면은 답을 찾을 수 있겠어? 밀도는 얼음이 커요, 물이 커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런 아직도 나타나. 야, 이런 아이씨. 됐어요? 이런 됐어요? 이거 만약에 안 보고 니들 판단해봐. 알겠어요? 밀도 누가 커요? 그러면 이거 안 보고 밀도는 누가 커? 물이 크지, 맞아요? 그 다음에 부피는 누가 커요? 항상 얼음이 큰 거야. 그 다음에 부피가 크다는 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거니까 얼음이 큰 거야. 수소결합수는 아까 누가 많다 그랬어? 얼음이 큰 거야. 분자 간의 인력, 수소결합이 분자 사이 힘이잖아. 수소결합이 많다는 건 분자 사이 인력도 누가 커야 돼? 얘가 커야 되는 거야. 에너지는 누가 많아요? 고체 에너지보다는 액체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물이 더 커요. 그럼 비열은 아까 그래프의 기울기 봤잖아. 누구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지? 물의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비열인 물이 커요. 이렇게 줘. 근데 그러면 되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거야. 뭐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하고 알겠어요? 비열이 안 맞는 거야, 이게. 알겠어요? 이게 사실 보면은 분자 간의 인력은 누가? 얘가 더 큰 거야. 수소결합수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걸로 생각하면 와, 분자 사이 힘이 세주면은 와, 그거 끊어낼 때는 엄청 힘들겠네요. 그럼 분자는 잘 안 흔들리니까 비열이 작겠네요.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분자 간의 인력이 큰 녀석이 비열도 커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물의 비열이 큰 거야. 자, 이거는 그냥 대학 가서 배우세요. 분자 사이 인력이 크다고 해서 비열이 큰 것이 아니에요. 알겠어? 사실은 고교 과정에서는 안 다르지만 비열은 말이야. 분자 사이 힘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야. 알겠어요? 다른 요인도 많아. 분자 구조나 분자량이나 분자 간의 힘 여러 가지를 따지는 거야. 그러나 물의 비열이 오히려 얼음보다는 예상보다 큰 거는 그만큼 무슨 가에 수소결합의 영향이 좀 더 크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비열을 결정하는 것은 분자 간의 인력 말고도 또 다른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단순 암기할 수도 있지만 알겠지? 그래도 속에 있는 내용은 좀 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객관식 지문에서 보기란에서 많이 다뤄지니까 요거 판단하시면 돼. 됐어요?